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미국을 LNG 공급망의 외부인으로 만들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에도 무차별적인 관세와 규제를 적용했죠. 그 결과 동맹이었던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LNG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심지어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LNG를 단순한 무역품이 아닌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독일에 대한 제재 위협과 함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라면서도 정작 미국산 LNG 가격을 20% 가까이 올려버렸습니다. 이런 모순된 행보는 유럽 내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렸죠. 그 틈을 누가 노렸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는 원칙을 세우고 LNG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한카타르, 노르웨이, UAE 등과의 다자 에너지 협력 프레임워크를 가동하면서 미국이 빠진 자리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한국이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만 승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거래만을 강조한 것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 신뢰와 기술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 일정을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유럽, 동남아, 심지어 중동 국가들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반면 중국은 여전히 불투명한 계약 조건과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LNG 시장에서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 프로젝트 안에 LNG 인프라를 끼워 넣었지만 실제로는 부채 함정과 기술 부실로 유명해졌습니다. 일본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LNG 협력을 외쳤지만 일본은 자체 건조 능력이 떨어져 선박과 저장 시설 대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죠.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의 71%가 한국 조선 3사에 집중됐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이 시장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고 일본은 10%도 채 못 미칩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안 한국은 기술과 신뢰를 무기로 확실하게 자리를 차지한 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LNG 공급망에서 중요한 건 누가 가장 먼저,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트럼프는 첫째와 둘째 조건에서 실패했고, 셋째인 청정성 부분에서는 아예 준비조차 부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CU 회수 기술, LNG 연료 추진선, 그리고 친환경 액화 플랜트 기술을 이미 상용화했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걸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술 에너지 최강국이라는 과거 환상에 갇혀 있었고, 트럼프는 그 환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죠. 하지만 세계 시장은 냉정합니다. 실제 기술력과 공급 안정성이 없으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압박해도 계약은 한국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실책은 단순히 한 번의 협상 실패가 아니라 미국이 LNG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자리는 지금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실책은 한국에 있어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세계 LNG 질서를 재설계할 수 있는 승부수였다는 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승부수가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순간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세계 LNG 공급망에서 스스로 발을 빼고 있을 때 한국은 마치 준비된 주인공처럼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은 국가의 혈관이라고 강조하며 LNG 분야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발표했죠. 그 시점이 2023년 하반기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와 27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계약은 단순히 에너지 수입 계약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지도를 바꾼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미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노리던 물량을 한국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LNG 확보를 위해 15년 계약을 제안했지만 카타르는 기술 선박 신뢰 모두 한국이 우위라며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겁니다. 계약에는 LNG 운반선 건조,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FSRU, 구축, 그리고 현지 기술 이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패키지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못하는 걸까요? 첫째, 미국 조선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고, 둘째, 미국 기업들은 에너지 거래를 순수 판매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선박 건조, 항만 인프라, 액화 재기화 기술을 함께 제공하죠.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최신 LNG 운반선은 기존 선박 대비 연료 효율을 20% 높였고 탄소 배출을 30% 줄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니 카타르뿐 아니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을 찾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왜 이런 경쟁에서 밀린 걸까요? 일본은 LNG 수입국으로는 규모가 크잖아요. 규모와 영향력은 다릅니다. 일본은 LNG 운송 선박의 60% 이상을 한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 조선 기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중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LNG 프로젝트를 벌였지만 기술 부족과 부채 함정 논란 때문에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는 설비 가동률이 60%에도 못 미쳐서 국제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결국 이런 틈새를 한국이 잡은 거군요. 하지만 혹시 이건 단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LNG 계약을 단순 구매 판매에서 벗어나 전체 생태계 공급자로 변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방문해 체결한 협정에는 LNG 선박 공동 개발, 북극 항로 운송 기술 교류, 그리고 해양 환경 공동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30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장기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건 준비된 전략 덕분이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LNG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부산 광양 인천에 최신식 LNG 터미널을 건설했고 KOGAS는 전 세계 9개국의 LNG 트레이딩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가 동맹을 잃고 허둥대는 사이 한국은 전 세계 LNG 지도를 재편하는 설계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심이 되면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까요? 일본은 아마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치적으로 경쟁 구도를 고집할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기술 신뢰 환경 기준 어느 것 하나 한국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LNG 시장에서 한국의 우위는 장기적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실책이 한국에겐 역사적 기회가 됐고 그 순간을 완벽히 포착한 게 지금의 결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등장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국가가 기회를 붙잡은 결정적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LNG 시장의 판도를 영구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LNG 시장에서 신뢰와 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약을 맺어도 운송선박, 저장시설, 재기화 터미널이 없다면 공급은 불가능하죠. 한국이 지금 세계 LNG 공급망의 중심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드웨어 경쟁력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미 LNG 인프라의 전 과정을 자국 기술로 완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부산, 광양, 평택의 LNG 터미널은 최신식 재기화 설비를 갖추고 있고 저장 탱크 용량만 해도 단일 시설 기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은 생산 능력은 있지만 터미널 확장 속도가 느리고 일본은 저장 능력은 있지만 재기화 효율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LNG 운반선 기술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 회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신 LNG 운반선은 단열 성능이 극대화된 멤브레인 타입 화물창을 적용해 기화 손실을 최소화하고 엔진 효율을 20% 이상 개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움직이는 첨단 플랜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나 중국은 이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할까요? 첫째, 조선업 생태계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조선소, 기자재 업체, 설계사, 연구기관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조선업 기반이 거의 무너졌고 중국은 양적 생산은 가능하지만 LNG 운반선처럼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품질 문제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2022년에 건조한 LNG 운반선 두 척은 취항 1년 만에 화물창 단열재,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여기서 한국이 단순히 자국 물량만을 위해 이런 하드웨어를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겨냥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는 운반선 17척 전량이 한국에서 건조됐고 카타르와의 초대형 계약에서도 60척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서 나옵니다. 이 선박들은 단순 운송뿐 아니라 일부는 재기화 장치까지 탑재해 바다 위 터미널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그럼 저장 시설은 어떤가요? 저장 시설도 한국이 세계 표준을 주도합니다. 평택 LNG 기지는 단일 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기지는 40년 무사고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운영 기술과 안전 관리 능력이 모두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잦은 설비 정비와 안전사고로 가동 중단이 빈번한 반면 한국은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하드웨어가 신뢰를 만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LNG 거래에서 가장 무서운 건 공급 차질입니다. 한국은 하드웨어를 통해 차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계약 이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거래가 아니라 20에서 3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이 하드웨어 경쟁력은 앞으로도 유지될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LNG 인프라는 단순히 돈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축적된 기술, 인력 숙련도, 산업 생태계,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반면 일본은 고령화로 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중국은 신뢰와 품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조선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하드웨어 인프라는 단순 경쟁력을 넘어 LNG 시장에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장벽 덕분에 한국은 앞으로 수십 년간 LNG 시장에서 안정적인 중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국이 어떻게 세계 LNG 선박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LNG 시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는 단순히 좋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무기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입니다. 이 조선 기술이야말로 한국이 LNG 공급망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맞습니다. 조선 기술이라고 하면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처럼 들리지만 LNG 운반선 건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산업이죠. 이건 사실상 바다 위에 떠 있는 정밀 화학 플랜트를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죠.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 초저온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장거리로 운송해야 합니다. 단열, 압력 유지, 안전성, 연료 효율 등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운송 도중에 가스가 손실되거나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한국조선 3사는 이런 기술적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의 최신 운반선은 화물창 단열 성능을 기존 대비 40% 향상시키고 스마트 항해 시스템을 탑재해 연료 소모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미국은 이미 1980년대 이후 상선 조선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군함과 특수선 위주로만 생산하다 보니 LNG 운반선처럼 상업적 초정밀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었죠. 일본은 과거에는 LNG 운반선 강국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기술 혁신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지금 일본이 건조하는 LNG 운반선 대부분은 한국 설계나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은 물량 공세로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나요? 중국은 양적 생산은 가능하지만 LNG 운반선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2023년에 인도한 LNG 운반선 두 척이 취항 8개월 만에 화물창 누설 문제로 긴급 수리를 받았습니다. 국제 해운 시장에서 이런 사고는 곧 신뢰 상실로 이어집니다. LNG는 원유보다 훨씬 까다로운 화물이라 한 번의 사고가 수십 년간 계약 기회를 잃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 우위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조선 기술은 단순히 설계 도면을 베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건조 경험과 숙련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이미 수백 척의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 개선과 안전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한국이 조선 기술을 통해 LNG 시장 외교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한국은 단순히 선박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카타르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부품 공급망까지 구축해줬죠. 이렇게 되면 카타르는 선박 유지 보수까지 한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무기 수출 후 정비 훈련 부품 공급까지 장악하는 군수산업 모델과 비슷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LNG 조선 기술은 단순한 상업적 상품이 아니라 장기적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이런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미국은 아예 이 시장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독주는 계속될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의 70% 이상이 이미 한국 조선소의 건조 일정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은 향후 10년 이상 주요 해상 물류의 핵심 장비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LNG 시장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의 조선 기술은 LNG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을 멀찌감치 따돌리는 결정적 무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야말로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이 에너지 패권을 굳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이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 동맹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이 LNG 시장에서 단순한 공급자의 지위를 넘어서 전략적 에너지 동맹을 구축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거 미국이 군사동맹을 통해 안보 질서를 장악했다면 지금 한국은 LNG를 축으로 한 에너지 동맹망을 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에너지 공급망을 군사동맹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카타르, 노르웨이, UAE, 그리고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와까지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협정들이 단순히 연료 거래에 그치지 않고 선박 건조, 항만 인프라, 기술 이전,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체결된 한카타르 LNG 전략협정은 향후 27년 동안 매년 900만 톤의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내용과 함께 카타르 항만에 한국형 스마트 터미널을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한국이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카타르를 한국의 에너지 생태계 안에 편입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맹 구조가 일본이나 중국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도 LNG 계약을 많이 맺지 않았나요? 차이가 큽니다. 일본은 대부분 구매 계약만 맺습니다. 즉, 선박이나 터미널은 외부에서 조달하고 공급이 끊기면 손을 쓸 수 없는 구조죠. 반면 한국은 구매뿐 아니라 공급망의 전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더 문제입니다.
시진핑 정부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서 LNG 동맹을 시도했지만 부채 함정 외교와 기술 신뢰성 부족 때문에 파트너들이 잇따라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국이 이런 동맹을 통해 단순히 에너지 확보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북극 항로 LNG 운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형 극지 LNG 운반선과 빙의 운항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곧 북극 자원 개발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한국과 노르웨이가 함께 주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 동맹이 군사 외교 분야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조짐이 보입니다. UAE와의 에너지 협력은 군사훈련과 방산 수출로 연결됐고 나이지리아와의 LNG 개발 협정은 해양안보 협력으로 확장됐습니다. LNG 동맹은 경제 협력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치, 군사적 신뢰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가 이런 흐름을 보고도 대응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응했지만 실패한 건가요?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과 동맹 압박에 몰두하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에너지 동맹 네트워크를 완성해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대체해 LNG 동맹을 형성하려 해도 신뢰와 기술, 그리고 장기 계약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한국의 에너지 동맹은 단순히 거래처 목록이 아니라 국제 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전략적 도구가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LNG 동맹을 통해 경제, 외교의 안보의 세 축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동맹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장기 계약을 무기로 세계 LNG 시장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한국이 LNG 시장에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 바로 장기 계약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2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을 보장하는 계약 구조입니다. 맞아요. 많은 나라들이 LNG를 단기 스팟 시장에서 사고 파는데 그러다 보니 국제 정세나 계절별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 장기 계약을 선호하고 그 안에 기술 지원과 인프라 확충까지 포함시키죠.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말 체결된 한 카타르 27년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연간 900만 톤의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내용뿐 아니라 카타르 항만에 한국형 재기화 터미널을 건설하고 유지 운영까지 지원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카타르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일본이나 중국도 장기 계약을 시도하지 않나요? 일본은 시도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단순 구매 계약이고 계약 기간도 10에서 15년 수준입니다. 게다가 선박이나 터미널은 외부 의존도가 높아 공급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중국은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하지만 신뢰성 문제 때문에 공급국들이 꺼려합니다. 실제로 2022년 중국과 모잠비크가 체결한 장기 LNG 계약은 중국 측의 기술 지원과 부채 문제로 1년 만에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장기 계약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쉽게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준비의 결과입니다. 첫째, 한국은 조선이 항만 이 저장 이 재기화 등 LNG 전 과정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공급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둘째, 장기 계약에 포함된 인프라, 교육, 유지보수 지원이 계약국의 경제 발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셋째, 계약 이행률 100%라는 신뢰의 기록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장기 계약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 외교적으로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장기 계약을 맺은 국가는 에너지 안보를 한국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외교 협상에서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의 북극 항로 LNG 협력 계약은 단순 에너지 거래를 넘어 북극 자원 개발과 해양 환경 보호 분야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장기 계약 구조가 트럼프 정부의 단기 거래 중심 전략과는 정반대네요. 정확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어메리커 퍼스트를 내세워 단기 고가 판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그 결과 신뢰를 잃고 주요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장기 안정 공급으로 신뢰를 얻고 가격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장기 계약이 많은 경우 한국이 불리해질 가능성은 없나요? 예를 들어 국제 가격이 떨어질 때 손해를 본다든지요. 물론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장기 계약에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넣어 국제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일정 부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게다가 장기 계약이 가져오는 안정성과 정치적 영향력은 단기 가격 차익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장기 계약은 한국의 LNG 전략에서 방패이자 창 역할을 동시에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방패로는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막고 창으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장기 계약 전략이 어떻게 권력 없는 권력, 즉 LNG를 통한 권력 외교로 이어지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이 LNG를 단순한 에너지 자원이 아니라 외교적 권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석유나 무기가 외교 협상의 핵심 카드였다면 지금 한국은 LNG를 이용해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외교 지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노르웨이, UAE, 카타르, 나이지리아를 순방하며 에너지 협정을 체결했을 때 언론에서는 이를 단순한 경제 외교로만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외교적 지렛대 역할이 훨씬 컸습니다. 왜냐하면 LNG는 단순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의존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는 한국과 27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LNG 공급은 물론이고 한국형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카타르는 항만 운영이 선박 유지 보수 인력 훈련까지 한국에 의존하게 되었죠. 이런 구조는 단순 거래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은 LNG를 주로 단기 스팟 시장에 팔아서 가격이 높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상대국이 장기적으로 의존하기 어렵죠. 일본은 장기 계약을 시도하지만 조선이 항만 이 기술 전반에서 자립도가 낮아 패키지 외교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건조, 터미널 건설, 재기화 기술,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시진핑 정부도 에너지 실크로드를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에 LNG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파트너 국가들이 부채 함정과 정치적 간섭을 우려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케냐, 탄자니아에서 LNG 관련 협력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사례가 있죠. 중국은 가격을 낮출 수는 있지만 신뢰와 기술력에서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결국 LNG 외교는 단순히 누가 많이 팔았느냐보다 누가 더 신뢰를 얻었느냐의 싸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바로 표준화입니다. 한국이 건설한 LNG 터미널, 운반선, 스마트 항만은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은 해당 국가가 다른 공급국으로 바꾸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가 북극 항로 운송에 한국형 빙의 운반선을 도입하면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까지 한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LNG가 무기처럼 쓰인다는 건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국과 장기 계약을 맺은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공급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력이나 제재가 아닌 경제적 설득이자 부드러운 압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LNG 권력 외교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4년 초 한 아프리카 국가는 중국과 군사 장비 계약을 체결하려다 한국과의 LNG 협정을 고려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LNG 공급 안정성을 잃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결국 LNG 외교는 무기 없는 강제력을 만들어내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도 LNG를 통해 동맹을 맺고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LNG 권력 외교가 어떻게 유럽 대륙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 축을 형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LNG 전환 현상과 그 중심에 선 한국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미국과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향해 LNG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죠. 그때 미국은 LNG 긴급 공급을 약속했지만 가격을 급격히 올리고 운송 일정이 불안정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장기 계약과 안정적인 공급을 제시하면서 유럽 시장에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원래 미국과 LNG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이행 지연과 가격 인상 문제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2024년 폴란드는 한국가스공사 KOGAS와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LNG 터미널 현대화와 운반선 일부를 한국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단순히 LNG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와 기술까지 묶어서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와의 협력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제기와 설비와 항만 관리 시스템이 패키지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해운 강국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항로 LNG 운송을 위해 한국 조선소에빙의 운반선 8척을 발주했고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만에 한국식 스마트 LNG 터미널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일본도 LNG 수입 경험이 많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자체 LNG 조선 능력이 약하고 대부분의 운반선을 한국에서 구매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일본과 계약하더라도 결국 한국 기술과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굳이 중간 단계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과 직접 계약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정부도 유럽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려 하지 않나요? 중국은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신뢰 문제와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유럽은 인권, 환경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중국의 LNG 프로젝트가 갖는 낮은 친환경성과 불투명한 계약 조건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LNG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 규범을 준수합니다. 흥미로운 건 유럽의 LNG 전환이 단순히 에너지 거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 군사 동맹 구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한국과의 LNG 협력 이후 방산 협력 논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LNG 터미널을 한국이 설계 건설해주면 그 운영 인력과 부품 공급망까지 한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군수의 해양안보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LNG 전환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한국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는군요. 정확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을 단기 이익으로 압박하는 동안 한국은 장기 신뢰와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미국의 LNG 점유율은 떨어지고 한국의 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유럽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첫째, 북극 항로 운송. 둘째, LNG 저장 재기화 인프라 확충. 셋째, 친환경 LNG와 탄소 포집, CCS, 기술 적용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유럽은 기후 목표를 위해 이런 기술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결국 유럽의 LNG 전환은 한국에게 단순한 경제적 기회가 아니라 국제 정치의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이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이 이런 유럽 시장 성공을 바탕으로 어떻게 친환경 LNG 기술을 통해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이 LNG 시장에서 단순히 양적 우위를 넘어 친환경 기술이라는 질적 우위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가는 시대에 LNG조차 환경 부담을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LNG 자체가 석탄이나 석유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기술 혁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LNG도 청정에너지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죠. 대표적인 예가 한국형 탄소 포집 저장 CCS 기술입니다. LNG를 액화하거나 재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를 90% 이상 회수해 저장하거나 재활용하는 기술인데,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엔지니어링이 공동 개발의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친환경 LNG 기술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일본은 일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용화 속도가 느리고 대규모 적용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기술 검증 단계에서 잦은 결함이 발생해 국제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완성도와 실증 프로젝트 모두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LNG 운반선의 친환경화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기존 LNG 추진선보다 연료 효율을 20에서 30% 높이고 메탄 슬립, 운항 중 방출되는 미연소 메탄을 90% 줄이는 신형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비 향상이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를 10년 이상 앞서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같은 환경 규제가 엄격한 국가들도 안심하고 한국 선박을 발주합니다. 그럼 한국이 친환경 LNG 기술로 얻는 가장 큰 이점은 뭘까요? 첫째, 고부가 가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 규제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기준을 무기로 경쟁국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설계한 LNG 터미널은 탄소 배출을 50% 줄이는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계약 조건에 포함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 해당 시장에 들어오려면 한국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결국 기술이 곧 외교 무기이자 시장 장악 수단이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친환경 LNG 기술은 단순히 이미지 개선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과 장기 계약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기술 혁신이 어떻게 중동과 아프리카의 LNG 프로젝트에서 한국을 절대적 파트너로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구축한 LNG 파트너십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지역들은 세계 최대의 LNG 매장량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정성과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백을 한국이 메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카타르, 오만, 나이지리아, 모잠비크와의 협력은 그 규모와 전략성이 남다릅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와의 27년 장기 계약은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한국형 스마트 항만 시스템과 LNG 운반선 전량 공급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만과는 해상 LNG 터미널 건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오만 전역의 에너지 수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국 기업이 설계, 시공, 운영을 모두 맡으며 현지 인력 교육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패키지 제공을 못합니다. 아프리카 쪽은 어떻습니까?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는 LNG 잠재력이 큰데 정치적 리스크가 크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신뢰를 얻고 있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한국은 LNG 생산시설 현대화와 동시에 해양안보 협력을 제공했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폭발 사고 이후 중단된 LNG 프로젝트를 한국이 재건하면서 안전 규정과 친환경 설비를 적용해 국제 기준을 맞췄죠.
그렇다면 이런 협력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정치, 외교적인 영향력도 키우는 거네요. 맞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장기 LNG 계약을 맺은 국가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안이나 해양안보 정책에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에너지 외교의 전형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시진핑 정부는 1대1로를 통해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주로 차관과 인프라 건설을 묶어서 공급하는데 부채 함정 논란과 기술 결함 문제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 LNG 터미널 프로젝트는 개통 1년 만에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고 그 결과 현지 정부가 한국에 재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은요? 일본도 중동에서 오랫동안 에너지 거래를 해왔는데요. 일본은 주로 구매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인프라 건설이나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어서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선박, 터미널, 기술, 교육, 유지보수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에너지 동맹을 형성합니다. 결국 한국의 강점은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협력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단순한 LNG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망 설계자로 인식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파트너십이 어떻게 동북아 에너지 안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동북아 에너지 안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북아는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천연 자원은 부족합니다. LNG는 이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원인데 여기서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대만, 심지어 중국 동부연안 지역까지 안정적인 LNG 공급 없이는 산업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소극적이고 러시아는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이들 국가가 한국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 중 하나지만 LNG 운반선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건조합니다. 최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 없이는 일본의 산업 안정성이 위태롭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그동안 직접 언급을 꺼렸던 민감한 사안이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정적인 LNG 공급망 확보가 절실한데 한국은 단순히 LNG를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 터미널 건설과 운영 노하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LNG 인프라의 절반 이상을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이 LNG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삼아 동북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 이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한국의 LNG 선박과 터미널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국 프로젝트를 늘리고 있지만 품질 문제와 국제 신뢰 부족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이 동북아 에너지 안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한국이 LNG 공급망을 장악하면 단순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외교의 안보적 협상력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본과의 해양 경계 문제나 대만과의 기술 협력에서 LNG 공급 안정성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 군사 안보와도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결됩니다.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LNG 터미널과 해상 운송로는 모두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 배치나 해양 안보 협력이 필수입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 대만과 LNG 운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비공식 협력을 시작했고 이는 동북아 해양 안보 체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동북아에서 한국의 LNG 영향력은 단순한 에너지 거래가 아니라 지역 질서를 재편하는 힘이 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은 LNG 공급과 인프라를 통해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중심에 서 있고 이는 미국이나 중국이 단기간에 흔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이 LNG 거래를 넘어 금융 허브까지 장악하며 아시아 LNG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다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이 LNG 공급과 인프라에서 어떻게 우위를 점했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인 금융거래 허브 전략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LNG의 물리적 공급망을 장악한 한국이 이제 가격 결정권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LNG 가격이 주로 미국 헨리허브나 네덜란드 TTF, 일본 JKM 지수를 기반으로 형성됐지만 아시아 최대 LNG 운반선 터미널 저장 능력을 가진 한국이 자체 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부산 LNG 거래소 설립 계획입니다. 이 거래소는 단순한 현물 거래 시장이 아니라 선물, 옵션이 장기 계약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목표로 합니다. 부산항과 광양항, 평택터미널까지 연결해 물리적 인도와 금융 거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JKM 지수를 통해 아시아 LNG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JKM 지수는 거래량 기반이 아니라 평가기관의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큽니다. 반면 한국이 구상하는 거래소는 실거래 데이터 기반이어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아시아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진핑 정부가 상하이에 에너지 거래소를 세우고 LNG 거래를 늘리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은 국내 규제와 외환 통제 문제 때문에 국제거래소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법적,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해 참여를 꺼립니다. 반면 한국은 개방된 금융 시스템과 안정적인 법치 기반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LNG 금융 허브를 만들면 어떤 부가 효과가 생길까요? 첫째, 아시아 LNG 가격 결정권 확보. 둘째, 국내 금융 해운 보험 산업 동반 성장. 셋째, 외국 자본 유입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거래소가 활성화되면 국제에너지 메이저들이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해운보험이 헤지펀드 등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 산업을 넘어서 국가 경제 구조까지 바꾸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LNG 금융 허브를 장악한다는 건 가격을 사는 나라에서 가격을 정하는 나라로 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가격 결정권이 어떻게 세계 에너지 권력 구조까지 흔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부산 LNG 거래소 설립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국이 에너지 가격 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이 글로벌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에너지 가격 결정권은 군사력 못지않게 강력한 권력 수단이죠.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스 시장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가격 결정권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LNG 시장은 아직까지 뚜렷한 오펙 같은 카르텔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 헨리허브, 네덜란드 TTF, 일본 JKM 지수가 각 지역 가격을 대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시아 LNG 거래량 대부분이 한국을 거치는데도 가격 결정에는 한국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직접 가격을 형성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던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LNG 거래소에서 실거래 기반의 가격이 국제시장에 공표되면 JKM 지수는 신뢰성을 잃고 헨리허브 지수와의 가격차도 한국이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수입국과 수출국 간 협상력의 균형을 한국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진핑 정부가 이런 변화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당연히 상하이 에너지 거래소를 통해 맞대응하려 하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법적,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LNG 선박과 터미널 기술에서도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가격 결정권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JKM 지수의 기반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일본은 이미 LNG 인프라와 운반선에서 한국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가격 결정권까지 확보하면 일본은 JKM 지수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한국의 가격 지표를 참고하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가격 결정권이 단순히 경제적인 영향력에 그치지 않고 외교와 안보에도 파급 효과를 준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특정 국가와의 외교 분쟁 상황에서 LNG 가격 조정을 통해 우호적 태도를 유도하거나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역이나 제재 대신 가격을 통해 압박하는 경제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둘째, 장기 공급 계약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성 유지. 셋째, 아시아 주요 수입국들과의 긴밀한 외교 네트워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한국은 단순한 가격 참가자가 아니라 가격 설계자가 됩니다. 결국 한국은 LNG를 통해 보이지 않는 권력을 쥐게 되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가격 결정권이 세계 에너지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 미국을 LNG 시장의 주변부로 밀어내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LNG 시장에서 점점 주변인으로 밀려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백을 한국이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5에서 6년 전만 해도 미국은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LNG 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미국산 LNG는 에너지 무기라고 공언했을 정도였죠. 실제로 유럽, 아시아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을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단기 스팟 거래 위주로 수출을 늘렸는데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공급 일정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LNG를 도입했지만 공급 지연과 가격 폭등을 겪으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장기 계약과 패키지형 인프라 제공으로 안정성을 확보했죠. 결국 미국은 스스로 만든 전략으로 시장 신뢰를 잃은 거네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밀려나면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요? 중국은 일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술력과 신뢰에서 여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LNG 선박, 스마트 터미널, 탄소 저감형 LNG 프로젝트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아닌 한국이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4년 폴란드가 미국과의 LNG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가스공사와 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산 LNG의 공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이 이유였고 한국은 안정적인 물량과 함께 LNG 터미널 현대화, 운반선 공급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또 UAE 역시 미국산 LNG 대신 한국과 협력해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LNG 입지를 약화시킨 셈이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높은 가격과 불리한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윈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차이가 미국의 주변화를 가속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LNG 시장에서 영향력을 되찾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째, 장기 계약 체결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력과 친환경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한국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죠. 결국 LNG 시장에서 미국의 주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변화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한국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확보한 우위를 어떻게 글로벌 LNG 질서 재설계로 연결하는지,
즉 LNG를 통한 새로운 국제 패권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 단계에 왔습니다. 한국이 확보한 LNG 시장의 우위가 단순히 현재의 성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글로벌 LNG 질서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보다 기술과 신뢰에서 앞서면서 점유율을 넓혀왔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시장 점유율 확대가 아니라 국제 규칙을 한국 중심으로 바꾸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 핵심이 바로 표준화와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이 건설한 LNG 터미널, 운반선, 스마트 항만 시스템은 이미 다수 국가에서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 노르웨이, UAE, 폴란드, 나이지리아에 설치된 터미널의 운영 매뉴얼은 한국 기술 규격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앞으로 이들 국가가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할 때 한국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까요? 첫째, 경쟁국의 진입 장벽을 높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해도 기존 한국 표준과 호환되지 않으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 계약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둘째, 한국의 서비스의 부품이 교육 시장이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셋째,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서 한국이 발언권을 확보합니다. 국제규범 제정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하나요? 국제회사기구, IMO, 나 국제가스연맹, IGU 에서 환경규제, 안전기준, 운송표준을 정할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는 한국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는 국제규정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지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트워크가 더해집니다. 한국은 LNG를 매개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까지 연결된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에너지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산이 해양안보의 친환경 기술 협력까지 확장됩니다. 결국 에너지, 안보, 기술이 하나의 묶음으로 돌아가는 구조군요. 네, 예를 들어 폴란드는 LNG 계약과 동시에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을 결정했고 UAE는 LNG 터미널 프로젝트와 함께 한국 해군과의 합동 훈련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패키지 협력은 미국이나 일본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미 이렇게 많은 우위를 확보했는데요. 첫째, 기술 혁신 지속. 둘째, 금융 거래 허브 완성. 셋째, 국제 규범 제정 주도. 마지막으로 파트너 국가들과의 신뢰 강화입니다. LNG 질서 재설계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LNG 강국이 아니라 LNG 패권 국가로서 국제 질서를 설계하는 데 달려 있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 시장의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위는 미국이 주변부로 밀려난 지금 수십 년간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